요양원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오말순의 떨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돌아갈 수도 없는 집인데요. 진국의 차가운 말에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재산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은 시설로 모실 수 있어요. 이대로는 우리 가정 경제가 버틸 수 없거든요. 현미의 계산적인 목소리가 면회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안 팔 거야.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하고 있다고요. 그 순간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다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말순의 낡은 서류 봉투 속에 숨겨진 진실을 말이에요. 새벽 5시 경북 안동의 작은 한옥집에서 수탈기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2살 오말순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손길로 이불을 개켜두고 몸을 일으켰어요. 등이 굽어서 허리를 완전히 펴지는 못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죠. 마루에 앉아 고무신을 신으며 뒷마당을 내다봤습니다. 이슬에 젖은 배추밭이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50년 전 심어둔 감나무는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었고요. 아버지, 오늘도 일 나갑니다. 누런 사진틀 속 남편에게 인사를 건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연탄 보일러를 틀고 미숫가루 한 잔을 타서 마셨습니다. 이게 말순의 50년 새벽 일과였죠. 뒷문을 열고 밭으로 나가는 길에 옆집 담장 너머로 할매 한 분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말순아, 또 나가네. 몸 좀 아껴가며 해라. 괜찮아요, 박할매. 이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뜬 지 벌써 5해. 외동딸은 25세 교통사고로 먼저 보냈고요. 그런데도 이 밤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곳에 남편과 딸의 흔적이 모두 남아 있었거든요. 호미를 들고 배추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시려서 털썩 주저앉을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풀 하나하나 뽑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죠. 손끝에서 느껴지는 흙의 따스함이 오늘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거든요. 오전 9시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물가에서 손을 씻고 부엌에 들어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진국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현미랑 점심 먹으러 갈게요. 그래, 와라. 밥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요즘 아들 부부가 올 때마다 왠지 무거운 이야기를 꺼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진국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부터는 더욱 그랬죠. 냉장고에서 돼지고기를 꺼내 제육볶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어제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또 깜빡했나. 약통을 확인해 보니 어제 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간 기능이 떨어져서 건망증이 생긴다고 의사가 말했었는데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정오쯤 진국과 며느리 현미가 도착했습니다. 진국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요즘 들어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현미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죠. 어머님,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응, 잘 지내고 있어. 들어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현미가 집안을 유심히 둘러봤어요. 벽지가 낡고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신경 쓰는 것 같았죠. 어머님, 혼자 계시기 심심하지 않으세요? 심심하긴. 밭일하고 동네 사람들 만나면 하루가 금세 가던데.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현미가 계속 말순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같은 반찬을 2번 권하자 눈을 반짝였어요. 어머님, 아까도 그 반찬 권해주셨는데요. 그랬나? 미안해. 현미가 진국을 힐끗 쳐다봤죠.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진국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말순이 멈칫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한번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미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더 걱정되거든요. 그 순간 말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점심을 마친 뒤 아들 부부는 마당에 나가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말수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현미가 감나무를 가리키며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말수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사귀 소리만 들렸죠. 저녁에 혼자 밥을 먹는데 문득 현미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진국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요. 밤이 되어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자신이 이상해진 걸까요? 아니면 그저 늙어서 그런 걸까요? 문득 서랍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어요.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 남편의 통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주워서 들여다보니 여전히 제법 큰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이 돈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오늘 현미가 감나무를 바라보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진국이 자꾸 병원 이야기를 꺼내던 것도요. 말수는 통장을 꼭 껴안고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현미의 차가운 눈빛이 따라왔죠. 일주일 뒤 화요일 아침 오말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해둔 쌀을 다시 안쳐보고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쌀이 이미 물에 불어 있었거든요. 언제 물을 부었지? 당황한 채로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 아직 덜 익은 밥이 들어 있었어요. 어제 밤에 밥을 해놨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새쌀을 씻어서 밥을 지었어요. 아침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담아둔 김치찌개가 2개나 있었거든요. 똑같은 반찬통에 똑같은 양의 찌개가 들어있었어요. 내가 언제 이걸 2번이나 끓였지? 언제 2번이나 끓였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말수는 하나는 냉동실에 넣어두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자주 생기고 있었거든요. 지난주에도 빨래를 2번 돌린 적이 있었고 같은 약을 하루에 3번 먹으려다가 겨우 알아챈 적도 있었어요. 점심때쯤 되어서 동네 부녀회장 김순자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말수나, 어제 회의 왜 안 왔어? 기다렸는데. 어제 회의가 있었나요? 아니, 일주일 전에 약속했잖아. 마을회관에서 2시에 모이기로 했다고. 순자의 물음에 말순이 당황했습니다. 어제 회의가 있었다는 걸 완전히 까먹었었거든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미안해요, 순자야. 깜빡했네. 요즘 자주 그러던데 괜찮아? 순자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더욱 깊어졌죠. 말수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순자가 돌아간 뒤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진국이 혼자 찾아왔어요. 얼굴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거실에 마주 앉자 진국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어머니, 요즘 많이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말순의 대답에도 진국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순자 아주머니가 그러시던데 어제 부녀회 모임도 안 오셨다면서요? 말순이 움찔했어요. 벌써 소문이 났구나 싶었거든요. 한 번 까먹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야? 어머니, 이번 주에만 밥을 2번 하신 적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약도 자꾸 까먹으시고요. 진국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어머니,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니요. 자신은 아직 멀쩡한데 말이죠.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그때 현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가지 서류를 들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현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치매는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치매가 아니라고 했잖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미는 계속 설득했죠. 어머님께서 부인하시는 것도 치매의 특징 중 하나예요. 병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현미야, 그런 말 하지 마. 진국이 말렸지만 현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빠, 현실을 봐야 해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 거예요? 현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안동시에 있는 요양원인데 시설도 좋고 간병사님들도 친절해요. 싫어.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말순이 고개를 저었지만 현미의 설득은 계속되었어요. 어머님,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결정하셔야 해요. 진국도 현미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현미 말이 맞아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말순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자신은 아직 멀쩡한데 말이죠. 나는 아프지 않다고 했잖아. 왜 자꾸 병원이니 요양원이니 하는 거야? 어머님, 부인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현미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일단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정하면 되잖아요. 진국이 부드럽게 설득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했어요. 저녁이 되어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말순은 마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상한 걸까요? 밥을 2번 한 것도 약속을 까먹은 것도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현미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치매는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말이요. 정말 그런 걸까요? 달빛이 감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건가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미가 요양원 서류를 너무 자세히 준비해 온 것 같았거든요. 마치 미리 알아봐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현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꿈에서 깬 말순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아침 오말순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진국과 현미가 일찍 찾아왔는데 두 사람 모두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현미는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진국은 여행 가방을 끌고 왔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말순이 당황스럽게 묻자 진국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오늘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당황스러웠거든요. 아니야, 나는 안 갈 거야. 절대 안 가. 말순이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지만 현미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어머님, 이미 계약서에 보호자 서명까지 맞춰뒀어요. 안동 외곽에 있는 햇살 요양원이라는 곳인데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전문적이에요. 하지만 말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집을 떠날 수 없다며 울먹이는 말순을 보며 현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혼자 계시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했잖아. 내 손으로 일군 이 집을, 이 밭을 어떻게 버려?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항변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딸과의 기억이 모두 남아 있었거든요. 뒷마당의 감나무도 손수 가꾼 배추밭도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어머니 안전이 더 중요해요. 집은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진국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말순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진국아, 제발 좀 알아다오.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을 거야. 현미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요양원에서 오전 중에 오라고 했거든요. 말순은 마지막으로 애원해 봤어요. 제발 이 집에서만 살게 해다오. 나는 아직 멀쩡해. 하지만 진국은 어머니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어요. 말순이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가. 절대 안 가겠어.
어머니, 감정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니까요. 현미는 냉정했어요. 말순을 부축해서 차로 데려갔죠. 말순은 차창 너머로 자신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직접 심은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햇살 요양원은 안동 시내에서 1시간 떨어진 외곽에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언덕 위에 우뚝 서 있었어요. 주변에는 논밭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말순은 차에서 내리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어머님이 지내실 곳이에요. 좋죠? 현미의 말에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접수대에서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지만 말순에게는 모든 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르신 환영합니다.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간병사의 인사에도 말순은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진국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현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시설이 정말 깨끗하네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말순에게 배정된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침대 4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각자의 작은 서랍장이 있었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게 되어 있었죠. 룸메이트 중 한 분이 말순을 보더니 인사를 건넸어요. 새로 오셨네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하지만 말순은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진국과 현미가 짐을 정리해주고 가려 하자 말순이 다시 한번 애원했어요. 진국아, 나를 집으로 데려가 줘. 응? 어머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어머니 건강을 위한 일이라니까요. 진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올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미의 말에 말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동안 나 혼자 어떻게 지내란 말이야? 어머님도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과 친해지시고요. 아들 부부가 나간 뒤 말순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회색 하늘만 보였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어서 더욱 답답해 보였죠. 멀리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식당으로 모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말순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옆자리 어르신이 말을 걸어왔어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죠? 처음엔 다 그래요. 집 음식이 그리워요.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에는 각자 방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말순은 다시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집에 있었다면 지금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밤이 되자 소등 시간이라며 불이 꺼졌어요. 말순은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누군가 코를 골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틈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나를 데려가세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멀리서 기계음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마치 자신이 기계 속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죠. 자유를 잃은 포로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말순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는 계속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죠. 미로 같은 복도를 헤매다가 깨어났을 때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오말수는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곳이 어디인지 순간 잊곤 했어요. 익숙한 감나무와 배추밭 대신 하얀 벽과 소독약 냄새가 맞아주었죠. 목요일 오후 진국과 현미가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실은 유리창으로 막혀 있어서 마치 감옥 같았어요. 말수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진국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여기가 어머니한테 좋은 곳이라며 적응하려고 노력하라고 했죠. 현미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상의드릴 게 있다며 요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고 했어요. 말순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자 진국이 설명했습니다.
만약 집과 땅을 정리해 주시면 더 좋은 시설로 모실 수 있다고 했어요. 개인실도 쓸 수 있다면서요. 말순이 놀라며 내 집을 왜 파냐고 물었지만 현미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쓰기에는 너무 큰 집이라며 관리도 안 되고 있다고 했어요. 말순은 그 집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국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돌아갈 수도 없는 집인데요. 그 말이 말순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니요. 자신은 아직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진국은 계속해서 요양원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렵다며 압박했어요. 현미도 거들어서 어머님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하고 있다고 했죠. 면회가 끝나고 말순은 혼자 방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식당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간병사가 와서 식사하라고 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배가 안 고프다고 했죠. 간병사가 그래도 드셔야 한다며 몸이 약해지면 안 된다고 했지만 말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기운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말순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식사 시간에 내려가서 밥그릇을 받았지만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옆자리 어르신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말순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식당 구석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눈은 따뜻해 보였죠. 자신은 강복래라며 옆방에 있다고 소개했어요. 말순이 오말순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복래가 자리를 옮겨 앉았어요.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봤죠. 말순이 일주일 좀 넘었다고 하니 복래는 아직 적응 못하실 만하다고 했어요. 자신은 여기 온 지 벌써 6개월이 됐다면서요. 말순이 놀랐어요. 6개월이나 여기서 지냈다니요. 가족들이 면회 안 오냐고 물어보니 복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형식적으로 온다고 했어요.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배어 있었죠. 말순이 조심스럽게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도 아들한테 쫓겨왔어요. 며느리가 싫어한다고 해서요. 복래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과 똑같은 처지였거든요. 말순도 그렇다며 치매라고 우기면서 억지로 데려왔다고 했어요. 복래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다고요. 다들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다면서요. 그날 저녁부터 말순과 복래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산책도 함께 했어요. 복래는 말순에게 요양원 생활의 요령을 알려줬죠. 여기서는 직원들한테 잘 보여야 한다며 그래야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어요. 말순이 집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며 눈물을 글썽이자 복래가 손을 잡아줬어요. 자신도 그렇다며 밤마다 집 꿈을 꾼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같은 처지에서 버려진 어머니들이었거든요. 며칠 뒤 복래가 말순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줬습니다. 아들이 가끔 갖다주는 과자라며 드시라고 했어요. 말순이 고마워하면서 복래는 어떻게 이렇게 밝게 지내냐고 물어봤어요. 복래는 포기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화내고 슬퍼해도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 하면서요. 복래의 말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달이 구름 뒤에 숨어 있어서 어둠만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이 시간에 항상 감나무를 바라보곤 했는데요. 옆 침대에서 복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이 안 오냐고 물어봤죠. 말순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복래는 자신도 그렇다며 처음 몇 달은 매일 밤 울었다고 했어요. 복래의 솔직한 말에 말순이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말순이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냐고 물어보니 복래는 글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아닐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절망적이었지만 현실적인 대답이었죠. 말순은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임시로 머무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말수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서 복례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어머니들의 서러운 연대였죠. 새벽이 되어서야 말수는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번에는 복례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으며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비록 현실은 절망적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말순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어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복례처럼 체념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했거든요. 말순의 주먹이 이불 속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복례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진국이 짐을 정리할 때 몰래 챙겨온 것이었죠. 낡고 누런 봉투였지만 말순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들어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반듯하게 접힌 서류들이 나왔어요. 논 새 맞이기의 등기권리증이었죠. 남편 이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서류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문득 30년 전 봄날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함께 그 논에서 모를 심던 날이었죠. 허리가 아파도 새참을 먹으며 웃음을 나누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이 작은 논이지만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외동딸은 25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어머니의 재산만 노리고 있었죠.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남편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병상에 누워있던 마지막 날들이었죠.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태였어요. 말순이 밤새 간병하며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손을 뻗어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워진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가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죽으면 논 권리증을 잘 챙겨둬. 말순은 그때도 지금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들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릴 수도 있다는 걸 예상했던 거죠.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그 논은 반드시 아내 이름으로 바꿔놔야 한다고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팔아치우려고 하면 박 법무사에게 맡기라고도 했죠. 박 법무사는 남편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믿고 지낸 동네 어른이었어요. 남편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어요. 위임장도 써뒀고 명예 변경에 필요한 서류들도 박 법무사에게 부탁해뒀다고 했죠. 말순이 이해했다고 대답하자 남편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던 게 지금도 생생했어요. 며칠 뒤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말순은 남편의 유언대로 박 법무사를 찾아갔었습니다. 박 노인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둔 상태였어요. 일주일 뒤 논 권리증이 말순 이름으로 바뀌었죠. 말순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비록 작은 땅이었지만 두 사람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국과 현미가 그 땅까지 팔자고 하는 것이었죠.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절대 팔지 말라고요. 그건 우리가 평생 일군 땅이라고요. 말순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자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막이었어요.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년 뒤였죠. 진국이 처음으로 어머니 재산에 대해 언급했던 날이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논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했던 거예요. 그때 말순은 단호하게 거절했었죠. 남편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국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죠. 현미도 마찬가지였고요. 말순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했는지를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했던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순은 다짐했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요. 아들의 탐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요. 비록 요양원에 갇혀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체념과 절망 대신 조용한 결의가 서려 있었죠. 남편이 지켜달라고 한 마지막 유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옆 침대에서 복례가 작은 움직임을 보였어요. 말순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히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획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박 법무사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친구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싸울 때가 온 것 같았죠. 말순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투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말순은 간병사에게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박 법무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복례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말순은 다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안동 시내의 작은 법무사 사무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말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박 법무사는 여전히 정정해 보였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눈빛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었어요. 말순을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자리를 권했죠. 오랜만에 만나는 고인의 아내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나 봐요. 말순은 요양원에 온 경위와 아들이 재산 정리를 요구하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박 법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이야기를 모두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말순 씨, 혹시 덕구 형님이 신탁 이야기를 하신 적 없나요? 박 법무사의 질문에 말순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신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 법무사가 서류철을 뒤져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어요. 말순의 이름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죠. 사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셨어요. 박 법무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논과 집을 신탁 재산으로 등록해뒀다는 것이었어요. 말순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 신탁 계약에 따르면 말순 씨는 평생 거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박 법무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평생 거주권이란 말순이 살아있는 한 그 집과 땅에서 계속 살 권리가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누구도 말순의 동의 없이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진국과 현미가 아무리 압박해도 집과 땅을 팔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박 법무사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논 일부는 임대를 주고 있어서 매달 임대료가 들어옵니다. 박 법무사가 통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말순 명의로 된 계좌였는데 매달 30만 원씩 임대료가 입금되고 있었어요. 말순은 그런 계좌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비밀로 해뒀던 거예요. 형님이 당부하셨어요. 말순 씨가 힘들어하실 때까지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요. 박 법무사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자신이 아들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만들어뒀던 거예요. 그럼 진국이가 아무리 요구해도 팔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말순의 질문에 박 법무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탁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며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고 했죠. 오히려 말순이 원한다면 아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말순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막막하고 무력했는지 몰라요. 아들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다니요. 박 법무사가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줬어요. 신탁계약서 사본과 평생거주권 증명서, 그리고 임대료 입금 내역서까지요. 이 서류들만 있으면 어떤 압박이 와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나오고 싶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박 법무사의 말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 이상 아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말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고 바람도 더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사랑이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죠.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진국과 현미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헛된 욕심을 부리고 있었는지 보여줘야 했죠. 복례가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순이 밝은 표정으로 돌아오자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죠. 말순은 복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해줬어요. 정말요? 그럼 이제 안심이겠네요. 복례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기뻐했어요. 자신의 일처럼 좋아해주는 복례를 보니 더욱 고마웠죠. 말순은 이제 당당하게 아들과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말순은 진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면회를 와달라고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진국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말순은 직접 와서 들으라고만 했어요. 밤이 되어도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해서가 아니라 기대 때문이었어요. 내일 진국과 현미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헛된 꿈을 꾸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말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진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말순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끝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이런 형태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죠.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살 말이에요. 화요일 오후 진국과 현미가 면회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고 옆에는 박 법무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박 법무사 옆에는 처음 보는 젊은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진국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누구냐고요? 박 법무사가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젊은 남성은 법무법인에서 온 변호사라고 했어요. 현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순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분들을 모셨다고요. 진국이 무슨 일이냐며 불안해했지만 말순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박 법무사가 서류를 펼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국 씨, 혹시 신탁 재산에 대해 아시나요? 박 법무사의 질문에 진국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현미도 마찬가지였어요. 박 법무사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남편이 생전에 집과 논을 신탁 재산으로 등록해뒀다는 것이었어요. 진국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신탁 재산이라는 말의 의미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박 법무사가 신탁 계약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말순은 평생 거주권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그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집을 팔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진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박 법무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논 임대료도 매달 말순 계좌로 들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현미가 그럴 리 없다며 소리쳤지만 통장 내역서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죠. 진국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자신들을 속였다며 소리쳤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요양원비를 누가 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말순의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현미도 가세했어요. 어머님이 침에 걸려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신다며 이런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변호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신탁 계약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체결한 것이라며 완전히 유효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조사 의뢰서였습니다. 말순의 요양원 강제 입소 건이 노인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진국과 현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인학대라니요. 자신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하게 설명했어요.
의학적 진단 없이 치매라고 단정하고 강제로 요양원에 입소시킨 것은 명백한 학대 행위라고요. 말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분명했어요. 자신은 치매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끌려왔다고 했어요. 진국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순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진국아, 엄마 말 들어라. 말순의 목소리에 진국이 입을 다물었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톤이었거든요. 너희가 요양원비가 부담된다고 했지? 이제부터는 내 돈으로 살 거야. 말순이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임대료 수입으로 충분히 요양원비를 낼 수 있다고요. 아니면 아예 집으로 돌아가서 살 수도 있다면서요. 현미가 다시 소리쳤어요. 어머님 혼자서는 위험하다며 가족들이 걱정된다고 했죠. 하지만 말순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정말 걱정이었다면 이렇게 법적 문제까지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진국이 무릎을 꿇으며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잘못 생각했다며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진구가 내가 정말 내 아들이었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말순의 말에 진국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서늘했죠. 내 남은 삶은 내 땅에서 내 손으로 마무리하겠다. 말순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 면회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진국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매달렸지만 말순은 등을 돌렸어요. 현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제지했습니다. 박 법무사가 진국에게 서류를 건네줬어요. 앞으로 말순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는 자신들을 통해서 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노인학대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당부했어요. 진국과 현미가 나간 뒤 말순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 법무사가 괜찮으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아팠거든요. 아무리 배신감이 크다고 해도 평생 키운 자식을 포기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박 법무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말순은 괜찮다고 했어요.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결심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이곳에서의 생활도 나쁘지 않았지만 역시 자신의 집만한 곳은 없었어요. 복래에게도 함께 가자고 제안해 볼 생각이었죠. 복래가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순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자 복래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말순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자신은 그렇게 당당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요. 그날 밤 말순은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자신을 격려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자신에게 진짜 자유를 가져다 준 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죠. 말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말순은 정말로 요양원을 나갔어요. 복래도 함께 따라 나섰죠. 두 사람은 말순의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기로 했어요. 박 법무사가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줬고 진국과 현미는 노인학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집 마루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고향의 풍경이었죠. 복래가 옆에서 차를 끓여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해시태그 이별의 집 -제8화 6개월 뒤 봄이 완연히 찾아온 안동의 작은 마을에 오말순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였어요. 아침마다 뒷마당의 작은 텃밭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복래도 함께 살기 시작한 뒤로 집안이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아침에는 함께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죠. 텃밭에는 상추, 깻잎, 고추 등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말순이 직접 모종을 기르고 물을 주며 돌본 결과였죠.
손에 흙이 묻어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뭔가를 키우고 가꾸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동네 할머니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순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지만 점차 함께 어울리게 되었어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죠. 그러던 중 복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작은 동아리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각자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나누고 가끔은 작은 장터도 열어보자고 했어요. 말순이 그 제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처음 모임을 가졌을 때 5명의 할머니가 모였어요. 모두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었죠. 자식들에게 소외받거나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었어요. 마을 밭동아리라는 이름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각자 기른 채소를 가져와 나누고 함께 요리도 해 먹었어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금세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죠. 말순이 동아리에서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요양원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죠. 다른 할머니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박 법무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동아리 모임에서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용돈도 주지 않고 연락도 끊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말순이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죠. 우리가 서로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말순의 따뜻한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도 각자의 경험담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죠. 이런 모습을 보며 말순은 뿌듯했어요. 여름이 되자 텃밭의 채소들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말순과 복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어요. 허리가 아프기도 했지만 보람을 느꼈죠. 자신들의 손으로 기른 채소를 보면 뿌듯했거든요. 동아리 할머니들과 함께 작은 장터도 열기 시작했어요. 마을 입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기른 채소와 만든 반찬을 팔았죠. 큰 돈은 안 되었지만 성취감이 있었어요. 자신들도 아직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장터에서 젊은 며느리 한 분이 말순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어떻게 모시는 게 좋을지 고민이라고 했죠. 말순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조언해줬어요. 시어머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할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요. 그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말순은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말순이 직접 기른 채소들을 수확하며 감격했어요. 작은 텃밭이었지만 결과는 풍성했죠. 복내와 함께 겨울 김장 준비도 했어요. 그런데 문득 작년 이맘때를 떠올리니 울컥했습니다. 그때는 진국과 현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요양원에서 울며 지냈던 날들이 생각나니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자신이 대견했어요.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복내가 옆에서 말순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우리 잘 살고 있죠? 복내의 말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잘 살고 있었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온하고 따뜻한 삶이었죠. 겨울을 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올해도 텃밭에 새로운 모종을 심기 시작했어요. 복내와 동아리 할머니들도 함께 도와줬죠. 모두들 작년보다 더 건강해 보였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말순은 혼자 텃밭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모종들을 하나하나 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가끔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말수는 받지 않았죠. 아직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버려졌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킨다. 말순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모종을 다 심고 나서 말순은 일어나 손을 털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기분이 좋았어요. 멀리서 복내가 차를 끓였다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말순이 텃밭을 한 번 더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모종들이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뿌린 씨앗은 외롭지 않아. 언젠가 꽃이 되어 다시 돌아오니까. 그 말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었죠. 말순의 삶도 그랬어요. 힘들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었거든요. 복례와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순은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행복했죠. 작은 것에서 찾은 소박한 행복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저녁 노을이 감나무 위로 지고 있었습니다. 말순과 복례는 손을 잡고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 모두 진짜 봄을 만난 기분이었죠.